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황 한번 봐야 되겠죠.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래에셋투자증권 목동센터 양승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저는 이거 언제부터 했죠? 한 3주 됐는데 3주? 네. 여러분, 화남입니다. 화남. 네, 화남이 제일 난가서 네. 월남할 수도 없고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베트남을. 그렇지. 아니 우리한테 얼마나 큰 그렇죠. 고객 국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다 따져봤는데 화남이 가장 어감도 좋고 화목한 남자, 불같은 남자. 그렇죠. 불장을 기원하는. 저도 말 좀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되게 좋아합니다. 어, 좋아하세요? 베트남이 좀 주식시장으로는 사실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예, 사실 아픔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행을 갈 때 네. 제가 지금까지 베트남 한 4번은 간 것 같아요. 진짜. 다낭 한 2-3번 갔고 하노이 수도도 한 번 갔다 왔고. 저는 매번 갔다 왔을 때마다 기억이 좋고 뭐 그래서 베트남은 항상 좋아합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간 코로나 직전에 간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어느 지역이었었어요? 다낭 하노이. 다낭 호이안 패키지. 다낭 호이안 패키지. 맞아요. 거긴 진짜 많이 갑니다. 예. 저도 재밌게 갔다 왔는데 원래 저희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예. 우리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닭고기는 많이 커. 이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스폰서님한테 잘해드려야죠. 그러니까요. 자,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 오펙부터 가볼까요? 예. 오펙? 네. 우선 어제 시장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 뭐 특징은 크게 이제 네모칸을 쳐드렸는데 에너지주의 급등이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네. 뭐 물론 이제 헬스케어 섹터도 개별 이슈로 좀 올리긴 했었는데 어제 가장 큰 화두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오펙의 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주말 동안에 기습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우려를 낳았는데요. 주말 동안에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에서 원래 그 장관급 회담하기 전날 네네. 좀 기습적으로 감산을 발표했는데 116만 배럴, 하루당 116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하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사에서는 116이라고 하고 어떤 기사는 166이라고 하고 이게 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난 2월에 네. 러시아에서 추가로 5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네.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오페크와 러시아를 합해 보면 116 더하기 50이라 166 배럴, 일당 166 배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사마다 다른 숫자는 거기에 기인한 걸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하루에 200만 배럴을 계속해서 네. 감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누적적으로 보시면 하루에 이제 366만 배럴을 네. 감산하는 수준이고요. 이게 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증산 좀 해라 유가 계속 올라간다. 막 전략 비축률 풀어도 니네가 증산을 안 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우디에 가서 이제 피스 범프 이것까지 딱 하고 좋아 증산해줄게 해놓고 사우디가 했던 게 10만 배럴 증산. 그리고 그 다음 달이었었나요? 갑자기 200만 배럴 감산으로 확 해갖고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았었던. 그랬는데. 작년 10월부터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좀 갈라선 이후에 네네. 중국이 확실히 입장 표면을 하고 러시아랑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신냉전을 선언을 했는데 기존의 우방 국가였던 사우디도 네.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왕자를 잡고 나서는 미국과 좀 척을 지면서 지금의 이 감산은 네. 뭐 단순히 물론 이제 그 재정 유가를 맞추기 위해서 산유국들이 뭐 재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바이든 뒤통수치기와 같은 약간 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뒷담화 그래서 네. 일부러 약간 더 미국의 그 심리를 좀 건드리려고 심기를 좀 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사실은 미국 쪽에서 좀 심기를 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전략 비축률인데요. 어제 이제 이상원 선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그
미국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전략 비축유를 굉장히 많이 소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5천만 배럴 정도를 방출을 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재매입하기로 해서 1월 달에 입찰을 했는데 이게 유찰이 한번 되고 네. 뭐 지금 산유국들은 올해 이 전략 비축유를 어느 정도 채워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제니퍼 글래홀름이 전략 비축유를 올해 안에 보충하기가 어렵다. 네. 오히려 2분기 동안에 2,600만 배럴을 추가로 전략 비축유를 풀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산유국과 네. 사우디와 약간의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가 추가적인 감산을 하는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급 회의 전날 기습적으로 좀 발표를 하는 주말 동안에 네. 예, 그런 어떤 지금은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면서 감산이 좀 악화 일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 기억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 한번 나왔었죠. 첫 번째 위안화 결제가 있었죠. 제가 그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로 자꾸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번에 감산이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신냉전으로 가는 어떤 발발의 시점이라면 네. 추가적으로 하반기 혹은 그 이후에도 어떤 유가의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 기조가 끝나고 동결 기조로 가야 되는데 그 기조가 이어지거나 혹은 다시 물가가 살아나면서 그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네. 경제가 이제 굉장히 혼란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게 어제 이제 하루 급등은 했지만 지금 네네. 장외에서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작년에 유가는 공급 즉 요인이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러시아랑 네.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특히 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늘어나면서 네. 수요단으로 공이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급자들이 야 우리 뭐 지금 더 이상 안 풀 거야. 그럼 막 유가 올라가고 좀 풀어줄게 이러면 유가 내려가고 이런 모양새였다면 지금은 공급자들보다는 수요자가 더 많이 수요가 있으면 올라가고 수요가 없으면 내려가는 공급보다는 예. 그런 현상.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가 오게 될 경우 이들이 감산했다곤 하지만 유가는 많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 정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이미 감산을 하고 있는데 네. 감산을 하면서 이제 산유국들이 생산할 수 있는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쿼터를 다 채우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산하자 했는데 우리 그만큼 감산은 못 해요.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0을 그 원유를 네네. 뽑아내다가 80으로 뽑아내기로 했는데 실질 수요가 70이라 네. 80도 다 기존 감산량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생산할 수 있는 원유량도 못 채우는 산유국가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감산을 해서 과연 감산의 효과가 얼마인지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감소한다면 네. 오히려 유가는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 지금은 정말 원유 수요가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약한 상태인가요? 그거는 지금 구분이 돼요? 지금은 우선은 수요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여기 자료를 보시면 네네. 최근에 이제 WTI 선물이 현재 이 하단 박스권 네. 70에서 80달러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3월 초에 보시면 뭐 미국이 뭐 금융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올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와 함께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진정이 되면서 경기 네. 침체보다는 또 SVB나 이런 은행들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조금 천천히 오거나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유가가 반등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지금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간에는 어떤 유가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네.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바로 100달러는 가지 않겠지만 골드만삭스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100달러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시장의 생각은 이 70에서 80달러의 박스권을 약간 상방을 이탈할 수 있지만 네. 그 위에 박스권인 90에서 80달러를 상방 이탈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하고 만약에 이게 상방을 이탈해서 가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에 네. 경기가 살아나는지 그에 네. 따라서 원유 수요가 확보가 되는지 늘어나는지 여부가 오히려 하반기에 상단을 열어놓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더 골치 아파졌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도 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 경기 침체가 걱정되는데 그나마 중국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준다면 오야 침체는 좀 약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중국의 원유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면 유가가 또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는 되게 복잡한 계산식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하반기나 내년의 흐름을 다들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중국의 리오프닝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 방어막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너무 세게 일어나면은 다시 한번 물가 자극할 수 있다로 해석이 또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혹시 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네.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과거의 지표를 보시면 어찌됐던 에너지 가격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이든 개인 소비 지출이든 물가와 동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에 네. 지금은 조금 진정이 뭐 단기적으로는 네. 급등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린 상방이 열리는 뭐 중국의 원유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더욱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또 신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중국, 사우디가 한패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하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가가 이제 그러니까 감산을 한번 했던 게 사실 우리의 계산을 다시 한번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 예. 제조업 지수는 지금 보니까 몇 개월째 50 이하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인 하락을 좀 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번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공급관리협회에서 네. 매월 첫 영업일 첫날에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400개 이상의 이제 제조회사의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네네.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뭐 좋을 것 같으면 1, 안 좋을 것 같으면 0.5, 네.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면 0.5, 네. 나쁠 것 같으면 0.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뭐 95점 이게 아니라 좋으면 네. 100점, 안 좋으면 50점, 아. 나쁘면 0점. 그래서 평균 내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50 이상이면 좋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50보다 낮으면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정확한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고도 하고 이제 네. PMI 지수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PMI 지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신규 주문이나 생산 고용, 공급업체 납품, 재고 항목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예, 어제 이 표를 보시면 어제 PMI 지수가 2월 47.7에서 46.3으로 예상 하회를 했고요. 네. 예상치가 47.5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하회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은 부분을 어제 시장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내리는 영향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의 특징이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던 유가 때문에 네.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나오면서 금리가 한 3.98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주식 시장으로 보면 초반에 유가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네네. ISM 제조업 지수 이후에 오히려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역할을 했는데요. 네. 어제 하루만 봤을 때는 ISM 제조업 지수가 주가를 되돌리는 역할을 오히려 했던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들이 앞으로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했더니 예.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예. 거네요. 아. 그거는 결국은 금리인데요. 금리 때문이죠? 예, 그렇죠. 네. 예. 세부 내용을 보시면 신규 주문이 47에서 43으로 둔화됐고요. 그다음에 생산 지수는 소폭 개선이 됐으나 고용 지수가 49.1에서 46.9로 또 이제 큰 폭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2월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네. 어느 정도 경기가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3월 PMI 지수가 이제 안 좋았던 이유는 사실 3월에 네. SBB나 CS 같은 이제 금융 사태들이 좀 있으면서 네. 좀 심리를 자극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3월 뭐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은 완전히 진정이 된 상황이라서 물론 네. 여지는 좀 남아있지만 좀 진정이 된 상황이라서 4월 오히려 PMI 지수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기는 했지만 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게 아.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어찌됐던 5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네. 2020년 5월 이후 2020년 4월에 41.8을 찍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4월에는 심리적으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MI 지수가 2020년 4월에 41.8이었고 네. 그 전에 이제 더 낮았던 경우를 보면 이제 16년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네네. 중국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될 때가 47.6까지 빠진 적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34.5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2016년에 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다고 할 때보다 사실 PMI 지수는 조금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PMI가 안 좋아지니까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을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예. 그러면 다음 달에 만약에 PMI가 좋게 나오면 예. 개선될 것 같다면서요? 예. 좋게 나오면 그럼 또 시장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0을 상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나빠지지 아니니까. 않는다로 네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또 FOMC가 이제 5월 초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렇죠. 바로 뭐 금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금리 결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 부분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어제 시장은 마치 어제 하루가 네. 4월 시장을 좀 압축해 놓은 그런 시장인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의의 신이라고 네. 대법원에 가면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양팔 저울을 들고 예. 법전을 들고 네. 있는 그게 이제 정의의 신 눈은 뒤태. 가리고. 예, 예. 네. 이게 원래는 뭐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시장이 그냥 파월이 딱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양팔 저울에 물가와 경기.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조금만 기울어도 그걸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시장은 누가 봐도 지금 뭐 5월 달에는 0.25% 포인트 올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동결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뭐 유가가 또 그 물가 영향을 미치면서 네. 또 금리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지 혹은 올리더라도 0.25만 올리고 마지막으로 올려야 되는지 여부가 정의의 신은 아니지만 네. 예, 칼을 들고 있는 파월이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도 목을 벨 기세라 예, 조심스럽고 좀 시장도 좀 예민하게 하루 종일 반응했던 시장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5월 초까지 사실 금리 결정이 없잖아요. 예. 우리 지금 가장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금리 결정이니까 4월 한 달 동안은 그 금리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의 시장이 좀 펼쳐지게 될 것 같으세요? 4월 시장 전망을 좀 해본다면? 우선 4월 시장은 안도를 하면서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3월에 어느 정도 그 SBB와 CS 사태가 네네.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 때 이제 예방주사 받아보면
몇 차까지 맞으셨나요? 저는 3차 3차 맞았어요. 예, 네. 예. 저도 3차까지 맞고 네. 코로나가 걸려갖고 안 맞았는데. 저도 맞고 걸렸어요. 맞아요. 근데 1차 때 진짜 아팠거든요. 네. 예. 굳이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맞아야 되나 할 정도였는데 네.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좀 장기간 동안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이 SBB나 CS 사태가 사실 우리 경기에는 좀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네. 단기적으로 조금 고통스러웠지만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서 그랬죠. 백신처럼 네. 예방 효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더 큰 금융기관에 번지지 않게 규제를 좀 더 감독하고 조금 더 내밀하게 살펴봐서 추가로 그런 게 확산되지 않게 만드는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4월 시장은 좀 안도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다만 이게 4월의 이제 특징이 네.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그렇죠. 예, 지방은행들 중에서 분명히 이제 뱅크런으로 인해 무너지진 않았지만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은행은 수탁고가 줄어들면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 네. 분명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지방은행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제 찰스 수합 실적이 가장 바로미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진들은 조금 4월에 남아 있을 것 같지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한 여진들에 크게 반응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예, 그 기업들은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매출 가격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수량 곱하기 가격인데 네. 수량은 차치하더라도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동인이 되고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은 어찌됐든 매출단에서 좋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예, 이게 첫 번째 표가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매출이고요. 네. 예, 그리고 회색이 미국 소비자 물가인데요. 예, 보면 동행을 하면서 안 좋을 때는 괴리가 좀 벌어졌다가 네. 예, 진정이 되면 괴리를 좁히는 즉 물가가 떨어질 때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물가가 올라갈 때 기업들은 그걸 가격에 전가해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네.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매출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데 물가보다 더 안 좋아지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물가가 좀 완만하게 그렇죠.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때 급격하게 하락하고 갭을 메우고 네. 빠지면 갭을 메우고 빠지면 갭을 메웠던 것처럼 올해 4분기나 3분기 실적 때는 기업 매출이 물가를 반영해서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예상 매출이 좀 서프라이즈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이제 실적 시즌인 네네. 거죠. 지금 4월 달이고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 한 1년 정도를 보면 7월, 10월, 1월에 S&P 500이 좀 드라마틱한 반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매 분기 초에. 네네. 이유인즉슨 항상 기업들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다만 이익단에서는 조금 뭐 문제들이 있었지만 매출은 하반기부터는 물가를 반영해서 좋아질 수 있고요. 저 두 번째 팩터는 보시면 이제 달러인데요. 작년에 미국 기업들의 매출 혹은 이익이 크게 훼손됐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강달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표는 이 지난 파란색 선은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매출이고요. 네. 회색 선은 달러 인덱스를 6개월 선행해서 앞으로 밀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나서 네. 약 6개월 있다가 기업들의 매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었어요? 예. 오. 그래서 그거를 매칭을 하기 위해서 네. 보시면 6개월 선행된 달러 인덱스와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매출을 보시면 예,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나서 올라올 때, 반등할 때. 예, 반등할 때, 네. 예, 즉 기업 달러 인덱스가 조금 빠지고 나면 기업 매출은 반등할 때 이제 같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달러 인덱스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기업의 매출이 그 약달러 효과로 인해서 그쵸. 매출보다는 이익의 개선이 되는 것들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표 보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게 달러 약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축 반전이라는 게 네. 이게 동행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만들어 드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라가는 시점이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쵸. 시점이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예, 시점에 그렇게 될 때는 매출이 늘어나는 아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두 가지 팩터가 네. 이번 4월에는 기업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던 네네. 물가가 올해 기업들의 판매 가격으로 상향 그 전이가 돼서 네. 기업 실적이 올라갈 거고 작년보다 떨어진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기업들의 매출 효과가 늘어날 거다. 아. 그러면 4분기에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네네. 예상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낮아진 눈높이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업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안 그래도 지난 분기 실적 시즌이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S&P 500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보내면 서프라이즈 비율 말고 비트 비율이 거의 한 70% 후반대에서 80% 정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한 18기업은 야 실적 만족했어 라고 했던 건데 지난 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60%대로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예, 하거든요. 야 평균적으로 10개 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은 대충 실적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예상치 이상 나오는데 지난 분기만 야 6개 정도밖에 안 돼. 이거였지만 다시 그거 정상화되는 과정이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좀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업 이익의 하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높이를 많이 못 맞추고 있었던 1분기였고 네네. 2분기도 눈높이를 많이 맞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효과로 인해서 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처럼 네. 지금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그때 눈높이는 못 맞췄지만 뭐 앞으로 좋아질 거야 네네. 라는 가이던스와 함께 주가들이 크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기저 효과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빅테크 위주로 네. 실적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맞출 가능성도 높지만 네. 비록 맞추지 못하더라도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주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여지고요. 이유인즉슨 지금 연초 대비해서 기업들의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0.3% 정도 하향을 했는데 네네. 매출 예상률은 1.5%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만 단순 계산해봐도 네네. EPS 증가가 이제 바닥 찍고 조금 회복될 수는 있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이제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5월 FOMC가 이제 5월 초에 있는데 네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월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부터는 네. 결국은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금리가 동결이 되면 그 이유는 금리가 인하될 수순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시점에는 오히려 성장주들의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 표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금리가 상승했다가 동결된 기간이 최근에 총 3번 있었는데요. 2000년 5월에는 7개월간 네. 동결이 됐었고요. 2006년 6월에는 14개월간 동결이 됐었고 2018년 12월에는 6개월간 이제 동결이 됐었는데요. 네. 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동결이 발표되고 3개월 동안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 이 첫 번째 해에는 나스닥이 25% 정도까지는 올랐고요. 예. 2006년에는 뭐 상승폭은 크지 못했지만 4% 정도네요. 예. 2018년에는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예, 거의 한 15% 정도까지 네네. 올려서 세계 평균을 더해보면 나스닥이 금리 동결 이후 3개월 동안 15% 이상의 추가 상승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5월 금리 인상 이후에 예, 성장주들이 금리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예, 금리 변동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이 개선폭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네. 예, 주가가 좀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일단 매출은 좀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높아질 것 같고, 여기에다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4월은 우리가 뭐 금리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겠지만 실적과 함께 시장은 그래도 다소 편안하게 좀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만 금융기관의 특히 중소형 기업들, 예. 중소형 은행들, 저는 그것도 많아질 것 같아요. 막 감사 의견 거절,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뉴스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시장에서 민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